욕쟁이 할매, 도깨비 군단.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오지 마을에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한 분의 할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도 찬란한 욕쟁이 할매. 할매의 욕은요, 미나리 무침처럼 시원하고 된장찌개처럼 진했고 간장게장처럼 짜릿했습니다. 도깨비들의 회의. 어느 날 밤 산속 도깨비 군단이 마을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모였습니다. 요즘 인간들이 너무 말이 많아. 도깨비가 무서운 줄 알게 해야지. 그중 제일 덩치 큰 도깨비가 말했죠. 근데 거기 욕쟁이 할매가 사는 마을 아니냐? 그 할매는 말로 죽인다는 소문이. 다른 도깨비가 말했어요. 말로 죽이긴 사람이냐 혀냐. 그래도 도깨비가 할매한테 질 순 없잖아. 그리하여 도깨비들은 할매를 놀래키기 위해 총출동. 한밤중 도깨비 등장. 욕쟁이 할매네 집에 도깨비 10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우걱, 우걱, 우걱. 도깨비들이 요란하게 북을 두드리고 마당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할매, 야야야야야. 이게 어느 놈의 자식들이냐? 밤중에 쌍판 떨고 뭐 하는 짓들이여. 그 한마디에 도깨비들이 얼어붙었죠. 도깨비, 이요. 도깨비 하나가 큰 소리칩니다. 우리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다. 인간 주제에 감히. 할매, 감히는 너희 아버지 이름이고? 지키기는 뭘 지켜? 내 앞니나 지켜라. 이놈아, 바람 불면 날아가겄다. 도깨비, 우리가 무섭지도 않냐? 할매, 니들이 무서웠으면 옛날에 할머니가 화장실 가다가 도깨비 보고 춤췄겠냐? 야, 니들은 귀신이 아니라 병신들이여 병신들. 도깨비 3. 아니, 이 할매 왜 이렇게 무섭냐? 폭풍, 욕 봐라. 할매의 입이 열리자 도깨비들은 욕의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허참, 니들 대가리엔 된장 담가도 간이 안 배겠다잉. 머리는 커다란데 뇌는 콩알만 한 것들이 어디서 깝치노. 너네 얼굴 보니까 내가 키우던 호박이 고맙게 느껴진다. 도깨비 대장은 결국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저희 도깨비 군단 오늘부로 은퇴합니다. 그날 이후로 도깨비들은 할매가 사는 마을 근처는 얼씬도 못했고 다른 도깨비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졌답니다. 도깨비는 부적에 약하지만 욕쟁이 할매에겐 무릎을 꿇는다. 마을 아이들은 할매를 이렇게 불렀대요. 전설의 할매, 입으로 도깨비 잡은 레전드. 교훈, 도깨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할매의 현실 조언이 더 무섭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잘못 들으면 도깨비도 도망간다. 달기 인간이 된 날. 옛날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말을 너무 잘 알아듣는 수탉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은 꽉꽉이. 아니, 울음소리랑 너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 꽉꽉이는요, 매일 새벽 꽃기호를 아주 열정적으로 외쳤죠. 어느 날 새벽, 그날도 마을 사람들을 깨우려던 꽉꽉이는 꽃기호 하려다 말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를 말했죠. 하루만 인간이 되어 보고 싶다. 나도 좀 밥이나 먹고 옷도 입고 양치도 해보고 싶다고. 그 순간 하늘에서 쿵 벼락이 떨어지더니 꽉꽉이는 눈을 떴는데 이게 뭐야? 내 다리가 다리야. 그는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 꽉꽉이의 첫 하루. 첫 번째 도전 양치하기. 양치질 하다가 거품 삼킴. 에잇, 이게 뭐야? 고소한 맛도 아니고
두 번째 도전 밥 먹기. 쌀밥 한 숟갈에 눈물 터짐. 어이구야, 이게 바로 쌀을 씹는 기분이구나. 평생 모이만 먹다 밥 먹으니 감동 실화. 세 번째 도전 사람 흉내내기. 시장에 가서 닭강정을 보며 충격. 으악, 이거 내 사촌이다. 닭 튀김 안 돼. 그러나 위기는 갑자기. 꽉꽉이가 사람 흉내를 너무 잘 냈어. 마을 미녀가 말했죠. 어머, 저 사람 이상하게 귀엽다. 우리 집에서 밥이라도. 꽉꽉이는 감동했지만 그 순간 꼭기요. 목소리가 수탈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10초의 선택. 꽉꽉이는 외쳤습니다. 이 모습으로 더 살고 싶어요. 인간으로 살아갈게요. 양치도 할게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죠. 너의 진심은 알겠지만 너는 닭입니다. 인간은 너처럼 아침에 꽃기호를 안 외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한 새벽을 맞이했어요. 꽃기호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꽃기 크흠, 콜록, 꽃기호. 마을 어귀에서 인간 몸에 달벼슬이 달린 한 청년이 숨 넘어가는 꽃기호를 울리고 있었어요. 그 후로 꽉꽉이는 달반, 사람 반으로 살아가며 마을의 공식 알람맨이 되었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꽉꽉이 울음에 맞춰 출근했고 방송국에서 와서 기상 전문인간 닭 인터뷰까지 했어요. 교훈, 닭도 소원이 있다. 인간도 매일 꽃기호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지각도 줄고 인생도 꼿꼿해진다. 호랑이와 뻥쟁이 영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 숨 쉬듯 뻥을 치는 뻥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영감을 보면 늘 이렇게 말했죠. 저 양반 말은 말이 아니라 예능이야, 예능. 쟤는 기침도 뻥하며 한다더라. 그도 그럴게. 내가 젊었을 땐 하루에 벼 100섬을 쪘지. 두더지랑 씨름해서 내가 이겼다니까. 라는 식이었으니 뭐 말 다 했죠. 어느 날 뻥도 유분수지. 마을 사람들이 뻥쟁이 영감을 붙잡고 물었어요. 영감, 도대체 못 해본 게 뭐요? 글쎄, 호랑이 잡아본 건 없구먼. 그러자 누군가 말했죠. 그럼 이번엔 호랑이도 한번 잡아보쇼. 어때요? 좋지. 내가 호랑이랑 친하다니까. 그렇게 입방정 때문에 호랑이를 잡겠다고 큰 소리를 뻥 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영감은 진짜 호랑이를 찾으러 산속으로 갔어요. 왜? 그냥 마을 사람들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잡으러는 갔는데 잡을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살금살금 주변만 살피는데 부스럭부스럭 호랑이다. 진짜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와 눈이 딱. 영감은 너무 놀라 나무 위에서 꽈당 떨어져 버렸고 눈앞에는 입을 쩍 벌린 호랑이. 으르렁. 영감은 똥줄이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입은 살아있었죠. 어이 호랑이, 드디어 왔군. 내가 너 기다렸잖아. 호랑이, 어머. 그래, 넌 내가 키우던 복실이 맞잖아. 어릴 때 멧돼지한테 도망갔던 그 복실이. 호랑이 복실이? 그래, 내가 꼬리 흔들고 졸졸 따라다녔잖아. 내가 엿사먹고 남은 종이 주면 좋아라 했던 그 복실이. 호랑이, 당황. 진짜 호랑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이 영감 뭔가 있는 놈인가 싶어 덩달아 미묘하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영감은 용기를 얻어 호랑이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그래 복실이, 오늘은 마을까지 나 좀 태워다오.
내가 너 복귀했다는 소문 좀 내게. 그리하여 호랑이 타고 마을로 귀환. 세상에 진짜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뻥쟁이 영감. 마을 사람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호랑이를 잡은 게 아니라 키워서 불러왔네? 이 양반 설마 진짜였나? 영감은 호랑이 등에 앉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실이는 배도 부르고 착하지.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한마디 해요. 호랑이도 마침 하품을 하며 으르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 들은 거다 라고 착각했죠. 그 후 뻥쟁이 영감은 뻥도 잘 치고 호랑이도 타는 전설의 사나이로 등극했답니다. 물론 호랑이는 영감이 몰래 멧돼지 족발을 주며 제발 사람 앞에서는 참아줘 하고 빌었던 것이었지만요. 교훈, 입만 살아도 호랑이도 친구 된다. 단, 복실이라고 우기려면 정말 잘 우겨야 한다. 호랑이 앞에서 방귀 뀐 할아버지. 옛날 옛적,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방귀가 아주 특별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별명은 할배. 이유요? 하루에 방귀를 27번씩. 그것도 지진처럼 흔들리게 뀌거든요. 어느 날은 말이죠. 펑 하는 소리에 닭이 놀라 알을 도로 삼킨 적도 있었다네요. 진짜입니다. 뻥이겠죠. 사건의 시작은 산속에서. 그날도 할아버지는 방귀 한 번 뀌고는 된장찌개 끓여 먹고 산속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질을 한창 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으르렁. 누가 내 산에서 도끼질이냐? 호랑이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에이, 이놈이 늙은이 하나 잡아먹으려 하는구만. 호랑이는 이를 드러내며 다가왔고 할아버지의 똥줄도 함께 타들어갔죠. 그 순간 운명의 한 발. 호랑이가 크르르하며 달려드는 찰나. 빵! 할아버지 방귀가 산을 올리고 새를 떨구고 호랑이 귀를 찢을 뻔했습니다. 그 방귀에 놀란 호랑이는 뭐야, 총이라도 쏜 줄. 아니, 무슨 생물이 이런 소리를. 기절은 안 했지만 뒷걸음질을 치며 말을 잃었습니다. 호랑이의 굴욕. 호랑이는 도망치려다 나뭇가지에 앞발이 걸려 쿵 하고 넘어졌고 할아버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허리춤에 매달아둔 고추장 멍석을 들고 외쳤어요. 이놈의 호랭아, 고추장 바르고 구워 먹을까 보다. 호랑이는 혼비백산에 도망가며 이렇게 말했대요. 난 앞으로 고추장이 제일 무섭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방귀다. 마을로 귀환한 할배. 할아버지는 방귀 한 발로 호랑이를 물리친 전설이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 할배 방귀는 호랑이도 피한다잉. 전쟁 나면 할배 먼저 내보내요. 어느 집 개는 할아버지만 보면 미리 엉덩이부터 피해 있었답니다. 진짜로요. 아마도요. 교훈. 호랑이도 놀라는 건 총소리 아니라 늙은이의 장 건강이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갚는다지만 방귀 한 번으로 목숨을 건졌다. 말하는 염소와 도깨비 대결. 옛날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염소 한 마리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염소가 그냥 염소가 아닙니다. 말하는 염소. 게다가 잔소리가 아주 살벌한 염소. 에이, 그 또 늦잠이야? 이러니까 인생이 이 모양이지. 이 꼴이지. 산에 나무 하러 간다면서 10분 만에 돌아오면 어떡하냐? 나도 산에 가면 하루 종일 노는데. 노인은 매일같이 염소한테 등짝 스매싱 당했죠. 물론 말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산속에서 도깨비들이 회식을 열고 있었어요. 불 피워놓고 꿀단지에 막걸리, 도토리전까지 풀코스였죠. 그런데 거기서 도깨비 대장이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 무서운 게 없어. 특히 말 많고 까칠한 염소랑 사는 그 노인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염소 데려온다. 도깨비, 염소를 납치하다. 도깨비들은 한밤중에 몰래 노인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쉿, 조용히, 조용히, 저기 있다. 염소. 그런데 염소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쿠르르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노인네가 문제라고. 쿠르르르. 도깨비가 염소를 번쩍 들어 어깨에 짊어졌어요. 오늘 밤 염소 파티다. 그런데 산중 도깨비 굴에 도착하자마자 염소가 눈을 번쩍 뜨더니 이것들이 어디서 자고 있는 염소를 납치해. 예의도 없고 법도 없어. 너희들 지금 도깨비 체면 다 구겼어. 다 구겼어. 도깨비들 어리둥절 당황 움찔움찔. 도깨비 대장이 말했죠.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무섭지도 않냐? 무서운 게 없으니까 도깨비 굴까지 왔지. 근데 이 분위기 뭐냐? 조명은 왜 이 모양이고 전통 있는 도깨비 굴에서 국악도 안 틀고 뭐 하는 거냐? 대결 선언. 염소가 도깨비 대장에게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판 붙자. 누가 더 말 잘하나 승부 보자고. 말싸움? 좋아. 이긴 쪽이 상대방한테 소원 하나 말하기. 도깨비와 염소 말싸움 시작. 너 같은 염소는 미용실 가도 실패할 것 같이 생겼어. 너 같은 도깨비는 거울 보면 거울이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 너는 목소리가 양철통 긁는 소리야. 너는 얼굴이 철근 씹다가 부은 소리야. 도깨비들. 염소의 전투력에 도깨비들이 하나 둘 기가 죽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한마디. 염소가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도깨비가 사람 괴롭히면 벌 받는 법이야. 나는 사람 편이니까 이제부터 도깨비 세금 3배 인상. 도깨비 대장, 그건 너무했다. 결국 도깨비들이 모두 항복하고 염소를 노인네 집까지 데려다 주며 다시 말하는 염소 안 건드릴게요. 제발 말 좀 줄여줘요. 그 후 염소는 마을에서 도깨비 물리친 영웅으로 불렸고 노인은 우리 집 염소 말로 귀신도 때려잡는다며 어깨를 으쓱였답니다. 교훈. 입만 살아있어도 인생 바꿀 수 있다. 단 너무 살아있으면 도깨비도 도망간다. 말하는 똥항아리. 옛날 지독하게 구두쇠인 영감님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이 영감님 얼마나 짠돌이었냐면요. 하품하면 입에서 침 튄다고 입도 안 벌리고 살았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영감님에게는 하나뿐인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항아리. 그것도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똥을 넣어두는 항아리. 여보, 이건 그냥 똥이 아니여. 내 인생의 노하우요. 먹고 싸고 모아서 비료로 쓰는 이 미련한 정성. 그게 바로 내 부자 되는 비결이었지. 하지만 마누라는 속으로 늘 생각했죠. 저 양반은 똥항아리랑 결혼을 했어. 어느 날 똥항아리가 말을 했다. 어느 날 밤 영감이 똥항아리를 껴안고 잠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좀 눕지 말아 주실래요? 숨 막혀요. 누가 말했냐? 저예요. 저 항아리요. 똥항아리. 똥항아리가 말을 해. 항아리의 첫 마디는 이 집 진짜 냄새나 죽겠어요. 너 똥항아리가 똥냄새가 싫다 이 말이냐? 아뇨. 제 말은 주인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똥보다 심해요. 영감은 빡쳤지만
항아리가 말도 하고 조언도 해주니까 신기해서 계속 두고 있었어요. 항아리가 알려준 돈 버는 비법. 주인님, 장에 나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똥 항아리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해줄게요. 누구랑 거래하면 떼돈 벌 수 있는지. 영감은 믿거나 말거나 항아리를 등에 지고 장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댔죠. 어머어머, 저 양반 미쳤나봐. 저게 뭐여? 허허, 진짜 똥싸개 양반이구먼. 하지만 항아리가 속삭였어요. 지금 왼쪽 노란가 쓴 장사꾼한테 가세요. 그 양반이 숨겨둔 금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 진짜였다. 영감님, 떼부자 되셨습니다. 마누라가 질투했어요. 여보, 항아리가 말도 하고 돈도 벌어다 준다면서 이젠 항아리가 나보다 낫다 이거지. 아니요, 여보, 똥 항아리는 말도 곱게 해요. 당신은? 마누라는 열받아서 항아리에게 물었죠. 야, 너 왜 내 남편이랑만 말해? 부인, 저는 똥을 사랑하는 자와만 대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항아리의 폭로. 항아리가 어느 날 말했어요. 사실 저는 신선이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벌을 받고 똥 항아리로 내려왔죠. 그런데 주인님, 당신의 짠돌이 정신, 그게 제 벌을 끝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유예요. 그 말을 끝으로 항아리는 펑 하며 사라졌어요. 대신 항아리 자리엔 금덩어리 한 자루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 영감님은 부자 됐지만 여전히 짠돌이였고요. 그 집 앞엔 늘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해요. 똥도 잘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옛날에 장모님이 절벽에서 사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장모님이 유난히 고집세고 말 많기로 유명하셨던 집이 있었어요. 사위는 그 장모님이 무서워서 결혼식 날에도 신부보다 장모 얼굴 먼저 봤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이 장모님, 어느 날 갑자기 딸네 집에 와서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랑 안 살아. 난 절벽 위에 작은 오두막 지어줄 테니 거기서 살겠다. 사위는 속으로 이야, 드디어 독립하셨군 하고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론 울상 지으며 말했죠. 아이고 어머니, 절벽은 너무 위험하십니다. 장모님은 무심하게 말했죠. 위험할수록 조용하지. 누가 나 찾아오겠어. 결국 사위는 진짜로 절벽에 오두막을 지어드렸고 장모님은 거기서 닭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날면 장모님이 떨어진다. 문제는 그 집 닭이 장모님처럼 성질이 더러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꼬꼬대 하고 울면서 장모님 발등을 쪼는 바람에 장모님은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했죠. 어느 날 사위가 술에 취해 장모님 집에 들렀어요. 어머니, 닭 한 마리 잡아도 될까요? 장모님은 이를 악물고 말했죠. 그래, 대신 내가 떨어지면 내 탓인 줄 알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사위는 닭을 잡고 국을 끓였는데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졌답니다. 야, 들었어? 절벽에서 닭 울음소리가 멈췄더니 장모님이 떨어졌대. 알고 보니 닭이 절벽 가장자리에 알을 낳으면 장모님이 그걸 줍다가 매번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던 거예요. 닭이 없어지자 장모님은 무심코 절벽 끝으로 나가 알 줍는 흉내를 내다 진짜 쾅 하고 구르신 거죠. 다행히도 밑에는 볏짚 수레가 있어서 멀쩡하셨답니다. 장모님의 복수. 그 후 장모님은 이놈이 나를 떨어뜨릴 셈이었구나 라며 사위에게 복수를 다짐했어요. 바로 사위가 아끼는 소파에 바늘을 숨겨놓는 거였죠. 하지만 사위는 장모님이 수상한 걸 눈치채고 소파에 앉는 대신 옆집 개를 앉혔어요. 결과는 개가 멍
하고 짖으며 뒷발로 장모님을 차버렸죠. 다시 절벽행. 마을 사람들은 결국 장모님이 세 번째로 굴러떨어진 날, 그 절벽 아래에 정식으로 장모님 전용 구름 이방지 쿠션을 깔아드렸대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절벽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착한 도둑, 욕 좀 먹지만 결국 다 통쾌해. 임꺽정 코믹 전설. 옛날 옛적 평안도 철산이라는 동네에 한 덩치하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임꺽정. 그 이름만 들어도 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싶으셨죠? 네, 도둑인데 도둑 맞은 사람이 박수치는 도둑. 이 희한한 현상을 만든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곰 같지만 쌀 씻는 손은 나무십처럼 부드럽고, 임꺽정은 평소에는 말도 별로 없고 고개 푹 숙이고 동네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양반이 회초리를 휘두르며 쌀을 씻으랬더니 손에 구정물이 남아있지 않느냐 라며 욕을 해대던 순간 딱 한 번 그의 눈에서 곰에서 호랑이로 변하는 그 눈빛이 나옵니다. 그날 밤 그 양반 댁의 쌀독은 텅 비었고 벽엔 딱 한 줄의 글만 남겨져 있었죠. 쌀은 씻어야 먹지만 인성은 씻어도 고쳐지지 않소. 도둑들의 도둑, 의적들의 의적. 임꺽정은 가진 자들의 금고에서 없는 자들의 밥상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배송 기사였어요. 세금이 너무 많다고요? 양반 세금고에 낙지 들이붓기 작전. 가난한 과부가 빚못 갚았다고 잡혀간다고요? 빚문서를 조선 최고의 접는 기술로 학 접어 날려버리기. 탐관오리가 매를 들었다고요? 그 매에 꿀을 발라 말벌을 부르셨습니다. 홍길동보다 쬐끔 더 실용적이고 쬐끔 더 무례한 사람들은 말했죠. 홍길동은 너무 정갈하고 임꺽정은 너무 현실적이라 더 좋다고. 실제로 임꺽정은 이건 나눔이 아니라 환불입니다 라며 양반들 집을 환불센터처럼 만들었고요. 한양 양반 중 하나는 이렇게 썼다더군요. 임꺽정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눈에 안 띄었다는 뜻이다. 서럽다. 잡으려다 잡힌 사람, 잡히려다 웃긴 사람. 당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임꺽정 검거 작전이었지만 변장을 했나 싶으면 동네 미장원 이발사, 수레꾼으로 위장했나 싶으면 수레에 갇힌 건 포졸, 곰 가죽을 쓰고 도망갔나 싶었는데 진짜 곰이었음. 결국 임꺽정은 자수도 체포도 은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만 남기고 사라졌죠. 쌀 뜨는 손 다시 보지 않기를. 도둑이 나라를 구하는 시대. 웃기는 말이지만 그 시대엔 도둑이 더 정의로웠다는 말이 있었답니다. 쌀을 훔쳤지만 배고픈 이를 살렸고, 빈문서를 불태웠지만 사람의 삶을 되살렸고, 양반의 교만을 뒤집었지만 세상의 밸런스를 맞췄던 사람. 그의 칼은 금을 자르지 않았고 그의 주먹은 무고한 일을 치지 않았으며 그의 발은 늘 눈물 젖은 집 마당으로 향했지요. 임꺽정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름을 욕하는 자는 많겠지만 내 손에 구해진 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나는 훔친 것이 아니라 돌려준 것이다. 벼락 맞은 꽃도둑, 일찜의 진짜 정치. 옛날 옛적 조선 어느 때 서울 도성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관아를 털고 기와집 담벼락에 꽃을 꽂고 간다더라. 도둑이 아니라 정원사 아냐 그럼? 아니지. 그 꽃이 바로 정의의 상징이란 말이오. 사람들은 그 정체를 몰라 안달이 났지만 모두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지매. 한자로는 하나일, 가지지, 매화매. 매화 한 송이만 남기고 사라지는 궤도란 말이지. 일지매의 과거, 실은 꽃집 도련님? 사실 일지매의 본명은 용이. 그런데 이 용이는 어릴 적부터 싸움보단 꽃을 좋아했고 도둑질보단 식물도감 있는 걸 좋아했답니다. 야, 너 싸움도 못하면서 무슨 남자냐? 나는 꽃을 피우는 남자야. 그 말을 하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이름이 용두삼이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순한 꽃집 도련님은 어찌어찌 하다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스승을 만나 무공을 익히고 밤마다 양반들 집을 털고는 매화 한 송이를 툭 꽂고 도망치는 궤도 일지매가 되었죠. 도둑인가? 예술가인가? 한 번은 어떤 부자 양반 집에 들어갔다가 금은 보화는 손도 안 대고 벽난로 위에 장식만 바꿔놓고 나왔답니다. 이유는? 색감 구도가 너무 구려서. 또 한 번은 부정부패한 관리의 창고에 들어갔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굶주린 백성들 명단을 훔쳐 쌀과 장작을 싣고 직접 배달. 일지매 택배요. 오늘도 매화 한 송이 놓고 갑니다. 로맨스도 빠질 수 없이 일지매가 사랑한 여인은 바로 사또의 외동딸 이름하여 수련. 문제는 그녀가 일지매의 정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 오히려 일지매 소문만 들으면 눈을 반짝이며 말하곤 했죠. 일지매,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전 그런 남자랑 결혼할래요. 옆에서 듣던 용이 속으로 그럼 나랑 하겠다는 거야? 결국 진짜 정체를 밝히는 순간 수련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봐요. 내 눈 안 틀리죠? 꽃 좋아하는 남자치곤 주먹이 셌다니까요. 꽃도둑의 전설은 계속된다. 그 후로도 일지매는 정의의 도둑으로 불리며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고 꽃 한 송이 정의 하나라는 말은 도성 사람들의 속담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누군가는 몰래 남의 집 담벼락에 매화를 꽂아두고 간다지요. 그게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밤엔 꼭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동강도 팔아먹은 남자 김선달의 대역전극. 옛날 옛적 지금의 평양 대동강 근처에 남다른 장사 철학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야 김, 선, 달. 근데 말이지, 이 양반이 처음 한 장사는 다름 아닌 공기 팔기였다죠. 신선한 아침 공기 한 대의 두냥입니다. 호흡하느라 바쁘시죠? 그렇다면 제가 대신 숨 쉬어드리는 서비스 어때요? 뭐라고요? 대신 숨을 쉬어드립니다. 1시간 대신 호흡해드리는 가격, 단돈 5냥. 아니 이건 또 무슨. 하지만 김선달의 말발은 능수능란했죠. 산속 공기, 들숨의 기력 보충, 날숨의 스트레스 아웃. 지금은 특별가. 마셔만 보세요. 후회는 나중에. 그의 말솜씨에 홀린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진짜 돈을 내고 공기를 샀다나 뭐라나. 전설의 시작, 대동강을 팔다. 김선달은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리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지금 평양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뭘까요? 냉면? 아니죠, 강입니다. 강. 그리하여 그는 어느 날 대동강 한복판에 커다란 천막을 치고 대동강 사용료 징수소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외쳤죠. 여기 지나가려면 사용료를 내셔야 합니다. 속은 사람들은 누구?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 강이 내 거냐? 아니면 대기 용왕님이라도 되시오? 그런데 마침 이 대동강 주변 땅이
임금님 소유라는 소문이 돌던 중이라. 혹시 저 양반 왕족인가? 그러니까 강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겠지. 그렇게 시작된 혼돈의 장사. 지나가던 상인들은 괜히 문제 생길까봐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부자 양반 한 명은 강 전체를 사겠다고 돈을 내버렸죠. 사기꾼이냐 천재냐? 그 후로 김선달은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양반들을 골탕 먹이며 백성들 사이에선 전설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양반의 대저택에 몰래 들어가 이 집 귀신 나옵니다 하고 소문을 퍼뜨려 헐값에 건물을 산 다음 며칠 후 귀신 퇴치 완료. 간판을 달고 10배 가격으로 다시 팔아넘겼다나 뭐라나. 진짜 속은 건 누구였을까? 그런데 김선달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홀랑 사라지며 다 백성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부자들 돈으로 백성들 입에 밥 숟가락 하나 더 얹었으면 된 거지.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김선달은 도둑이 아니라 웃기는 정이었다. 그가 진짜 팔아먹은 건 대동강도 공기도 아닌 세상의 허영과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쩍신라 성덕여왕 17년 강원도 철원복에산 기슭에 크고 튼실한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여름이 되자 어찌나 탐스럽고 커다란 배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던지 나뭇가지들이 휘청휘청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배나무 위에는요, 윤기 자르르 흐르는 멋진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쉬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휘파람을 불며 이렇게 말했죠. 아, 혼자 노니까 심심하군. 여보세요. 이리 좀 보세요. 윤기 잘잘 잘생긴 총각 까마귀 여기 있어요. 나랑 짝할 분 없소. 그러면서 까까 웃고 있었는데요. 그 아래 나무 그늘엔 다리를 틀고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배불리 밥 먹고 햇볕 쬐며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햇볕 따뜻하고 배부르고 매미 소리도 좋고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까마귀가 다른 나무로 날아가려고 날개를 펴면서 가지를 퍽 하고 쳤거든요. 그 반동에 배 하나가 쿵 하고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게 자고 있던 독사 정수리에 딱. 으억, 뭐야 이건. 누가 내 머리를? 깜짝 놀라 깬 독사는 위를 올려다보더니 까마귀를 발견했어요. 내 이놈 까마귀, 일부러 내 머리에 배를 떨어뜨렸겠다. 받아라 독사 파워. 이성이고 뭐고 없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독사는 까마귀에게 독침을 피욱하고 날렸고, 까마귀는 너무나도 억울한 표정으로 날개를 퍼덕이다가 바닥에 퍽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내가 배를 조준해서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억울하다. 그렇게 까마귀는 죽었고, 독사도 너무 세게 배를 맞은 데다가 독을 너무 많이 뿜어 힘이 빠져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환생을 하게 되었죠. 까마귀는 암꽁으로, 독사는 멧돼지로. 그러나 이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원한이 하도 깊었는지 멧돼지는 환생한 암꽁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저놈이야. 전생에 내 정수리에 배를 떨군 원수. 이번엔 내가 갚아줄 차례지. 암꽁은 알을 품고 조용히 있었는데 멧돼지는 산 위로 슬쩍 올라가서 커다란 돌을 발로 밀었어요. 굴러가라, 내 복수의 돌이여. 그 돌은 쾅쾅 굴러내려 가더니 결국 암꽁을 퍽 하고 덮쳐버렸어요. 꿩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사냥꾼이 암꽁을 발견했어요. 오잉? 이게 웬 횡재야? 오늘 허탕치나 했더니 하늘이 내리신 선물인가? 사냥꾼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꿩고기를 푸짐하게 구워 먹었는데요. 그날 밤 그의 아내가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더니 어머나 서방님, 이 느낌은 혹시. 그렇게 부부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씩씩하고 총명했는데 자라면서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아버지,
전 꿩은 안 쏘고 싶어요. 멧돼지만 잡고 싶어요. 얘가 또 멧돼지 타령이네. 전생에 멧돼지한테 뭐라도 당했니? 아버지는 의아했지만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멧돼지만 보면 사냥 본능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커다란 멧돼지를 조준해서 쐈고 그 활은 퓨 날아가 멧돼지 머리에 정통으로 퍽. 꺄하. 드디어 복수했다. 아니. 잡았다. 그렇게 환호하던 소녀는 자라 어른이 되었고 사냥꾼으로 살면서도 멧돼지를 보면 눈에 불이 켜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멧돼지를 만났어요. 그 멧돼지는 금색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어디 감히 보계산에 들어와. 내 영역이거든. 그는 화살을 당겨 퓨 날렸고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도망가다가 어느 샘 속으로 사라졌어요. 뒤따라간 사냥꾼은 멧돼지를 대신해 샘 속에 앉아있는 지장보살 석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라, 이게 뭐야? 내가 쏜 화살이 석상 어깨에 꽂혀 있잖아.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뽑으려 해도 화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석상도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부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건가? 다음 날 다시 그곳에 가니 석상이 샘물 위 바위에 딱 앉아 있었어요. 온화한 미소까지.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 그만하고 착하게 살게요. 절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마음 닦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출가했고 순석이라는 법명을 얻고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도를 하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고 배 맞은 독사 죽고 독사 환생한 멧돼지가 꿩을 죽이고 꿩 환생한 소년이 멧돼지를 쏘고 이 인연은 끝이 없구나. 그 인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장보살이 일부러 한생의 모습을 취해 화살을 맞아준 거였던 거예요. 지금도 강원도 철원보계산에 가면 그 지장보살 석상이 남아있어요. 왼쪽 어깨엔 사냥꾼의 화살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다고 해요. 이야기의 교훈이요? 전생에 원하는 깨달음으로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까마귀 탓하지 마세요. 배는 원래 익으면 떨어지니까요. 옛날 경남 미양 어느 마을에 귀여운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름을 은규라고 지어주었죠. 그런데 이 은규의 태몽이 아주 특별했답니다. 금빛 두건을 쓴 신령스러운 사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자, 구름 타고 가자꾸나 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동네 어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 아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야. 은규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의 사랑을 오래 받지 못했어요. 14살의 어머니를 15살의 아버지마저 잃고 혼자 남게 됐거든요. 슬픔에 빠진 은규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도대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답을 찾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직지사라는 절에 찾아가 주지 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도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살고 싶습니다.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스님은 그런 은규를 눈여겨봤고 절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답니다. 은규는 쌀 씻고 장작 패고 종 치고 법문 외우고 그야말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말했죠. 이제 속세의 이름은 벗고 새 이름을 가질 때가 되었구나. 너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인물이니 이름을 유정이라 하자. 이름이 멋있다고? 유정. 나라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유정은 이후 스님들이 보는 과거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했고 인품과 학식으로 궁궐에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사명당이라 부르자 이후 사명당은 명당이라도 불릴 정도로 이름이 높았고 사찰을 돌며 백성들과 소통하며 수행을 이어갔답니다. 그때 묘양산에 서산대사라는 신통력 있는 스님 소문을 듣게 된 사명당. 도술 대결을 해볼까나?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판 붙읍시다. 도술 대결이요. 서산대사는 호탕하게 웃더니 그래, 한판 붙자 라며 응해주죠. 대결은 3판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1라운드 삼영당이 바늘 한 그릇을 꺼내더니 뚫어지게 바라보자 이게 웬일? 바늘이 국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맛있게 후루룩 먹기까지. 서산대사도 한 젓가락 먹고 고개를 끄덕였죠. 잘 먹었네. 그런데 말이지. 그는 입을 벌리더니 바늘을 후두둑 뱉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2라운드 이번엔 달걀 탑쌓기 대결. 삼영당은 달걀을 하나씩 차곡차곡 무려 키높이만큼 쌓았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서산대사는 허공에서 떨어뜨린 달걀을 땅바닥에 세우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기립박수 터졌죠. 마지막 3라운드 삼영당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자 구름이 몰려오고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겼지. 하지만 서산대사는 지팡이를 던지더니 비를 멈춰 세우고는 그 빗방울들을 새로 만들어 날려 보내버렸죠. 삼영당은 무릎 꿇고 고백했어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삼영당은 서산대사 밑에서 무예까지 배우고 훗날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승병들을 이끌고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 끌려간 조선 포로들을 데려오기 위해 외교관으로 떠난 삼영당. 하지만 일본 장수는 비웃으며 철로 된 방에 그를 가둡니다. 방 아래에는 불이 활을 타고 있었지만 문을 연 순간 방 안은 냉장고급 냉기, 삼영당의 수염에 얼음이 맺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 욕탕에 데려간다며 국사가 득실되는 욕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삼영당은 미소 지으며 염주를 퐁당 던지더니 유리판 아래 독사들만 눈치채고 유유히 목욕을 즐겨버려요. 일본 장수는 결국 무릎 꿇고 말했죠. 포로들 데리고 가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삼영당은 3,500명의 조선 백성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누가 물었대요. 조선의 보배는 무엇이오? 삼영당이 대답했죠. 조선의 보배는 조선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당신 머릿속에 있소. 그것이 바르면 조선은 언제든 일어설 수 있소. 그 말 한마디가 일본 장수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고 오래도록 그의 가슴에 남았다고 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거기 무엇인지, 바른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지요. 신선이 된 친구, 다시 내려오다. 옛날 옛적에 그 사계절이 한눈에 보이던 산, 하늘을 나는 구름 위에 살던 그 신선 친구 말입니다. 그가 신선이 된 지도 벌써 200년이 훌쩍 넘었어요. 200년이라지만 신선에겐 겨우 낮잠 한 번 잔 정도였죠. 그날도 신선은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허, 요놈의 다리야. 아, 저릿저릿 도통 감각이 없구먼. 신선이 되어서도 다리가 저르긴 매한가지였어요. 그는 천천히 다리를 주무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러다 사람 무릎처럼 닳겠어. 아, 그래, 한 번쯤은 다시 인간 세상 바람이나 쐬다올까? 그렇게 그는 구름을 타고 산 아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근데 조용히가 안 돼요. 야, 거기. 저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뭐냐? 유튜브 켜봐. 빨리. 실화야? 컥. 저거 진짜 사람 아니야? 날아왔어. 날아왔다고. 그렇게 신선은 다시 대환영을 받으며 인간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기절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구독자, 릴리는 사람까지. 그는 겨우 양촌리 복지회관 옆 평상에 착륙했어요. 그곳엔 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삶은 옥수수를 먹고 있었죠. 신선이 옆에 툭 앉으니 노인이 슬쩍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하늘에서 왔지? 난 다 봤어. 근데 그 와중에 착륙 진짜 잘하더라. 무릎 안 까졌지? 신선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
다행히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 냄새 참 좋네요. 그렇게 둘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은 슬쩍 궁금해졌어요. 혹시 여기에 옛날에 감사가 된 친구가 살았었는데 노인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에이, 설마 그 이야기에 나오는 신선 친구 혹시 그게 당신? 허허,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노인은 소리쳤어요. 야, 마을 사람들 모여봐. 옛날 그 신선이 돌아왔대. 어르신들, 전설 속 신선이 지금 우리 평상에 앉아 옥수수 먹고 계셔. 그날 이후 신선은 양촐리 명의 어르신으로 임명되었고 마을 이장님은 신선님, 마을 축제명의 홍보대사 직함까지 줬어요. 신선이 된 친구와 감사의 200년 만의 재회. 그날 밤 양촐리 마을 해관 뒷산 정자에 혼자 앉아있던 신선은 도란도란 들리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문득 옛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감사 친구, 지금은 대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러자 마침 어디선가 도란도란 할아버지들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봐, 이번에 마을에 새로 들어온 그 어르신 있잖아. 그 양반 옛날 전설 속 신선이래잖아. 나도 그 얘기 어릴 때 들었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일기랑 똑같더라고. 신선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증조 할아버지 혹시 감사 친구의 후손인가? 신선은 다음날 그 일기가 있다는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서 정중하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감사였던 분의 후손이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수염이 허연 한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어요. 너 설마 정룡이? 신선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이건 감사 친구 그 자체였어요. 아니,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었던 겁니까? 감사 친구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쩌겠나. 자네가 신선되는 날 그 배나무 밑에서 나도 같이 기도했지. 혹시 자네 신선되면 나도 좀 끌어주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안 흐르더라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기다려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만 남은 채로 신선은 벌떡 일어나 친구를 와락 껴안았어요. 그래도 살아있었구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내가 더 일찍 내려왔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새들이 우짖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리만 그들의 어깨 위를 스치고 있었죠. 그날 밤 둘은 오래전 그 배나무가 있던 자리로 올라갔어요. 배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 심긴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정룡아, 기억나지? 그날 우리 저 나무 아래서 원한이 끊어졌다고 기뻐했잖아. 그럼 근데 기억하나? 그때 자네가 그랬잖아. 우린 다음 생에라도 꼭 다시 만나자고. 신선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는 신선이 되어서도 그 말만은 못 잊었네. 그때 감사가 가만히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젠 자네가 신선이고 내가 인간이면 이거 다시 바뀐 거 아닌가? 신선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번엔 내가 자네 따라가야겠네. 근데 이번엔 같이 가세. 감사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지, 나 국밥은 꼭 먹고 가야겠다. 신선이고 뭐고 배고픈 건 못 참겠거든. 둘은 배시시 웃으며 그 길로 마을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놀랐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과 200년을 살아버린 노인이 돼지국밥 2그릇을 시켜서 나란히 앉아 후 불며 먹고 있으니 그날 이후 양촐리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신선도 친구 만나러는 내려온다더라. 그리고 신선도 국밥은 혼자보 구렁이 친구의 후손과의 감동 재회. 세월은 흘러 또 한 세대가 지났다. 감사로 살던 친구는 훗날 벼슬에서 물러나고 고향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해질 무렵이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소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감사는 마을
어귀에서 아주 낯익은 눈매를 가진 소년을 마주치게 됩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초록이에요. 엄마가 제가 태어날 때 구렁이처럼 꼬물꼬물 기어다녔다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감사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초록이,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은 구아 아니냐?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엄마 이름 아는 어른은 동네에 아무도 없는데. 감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바로 그 구아는 30년 전 구렁이로 변한 그 친구가 황급히 사라지기 전 조용히 보았던 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알을 품고 있던 그 새의 환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이는 그 구아의 아들이자 구렁이 친구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감사는 초록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따끈한 된장국에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것처럼 콩나물 무침과 김치를 곁들여 한 상 가득 내어놓았지요. 초록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감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사실은 말이다. 내 외할아버지께 내가 빚진 것이 아주 많단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래, 아주 옛날 이야기란다. 감사는 벽장에서 오래된 나무함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색바랜 편지와 함께 반쪽으로 깨진 작은 옥팔찌가 들어있었지요. 이 팔찌는 내 외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란다. 구렁이로 살아가며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던 어느 날 그는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 나는 죄를 졌고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기엔 마음이 부족하오. 그러나 제 아이만은 당신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초록이는 말없이 그 팔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감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꼭 한 번은 마음이 너무 따뜻한 어른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집안에 맺힌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요. 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등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구나. 내 외할아버지에게 전해줄 말이 아주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내게 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구나. 그날 저녁 감사는 초록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전 신선 친구가 자신을 가르쳐주던 것처럼 감사는 사랑과 인내로 초록이를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초록이에게는 큰 어른이 생겼다며 마음 뭉클한 눈으로 둘을 바라보았지요. 몇 년 초록이는 마을 최고의 훈장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른들에게는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 스승이 되었지요. 그리고 매년 봄이면 감사와 신선 그리고 구렁이 친구의 오래된 우정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원하는 세대를 타고도 이어지지만 용서는 사랑과 함께 물려줄 수 있습니다. 초록이의 눈빛은 마치 어느 봄날 그의 외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사라지던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 친구랑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있다 하더라. 신선, 배달 앱에 중독되다. 신선이 처음 인간계로 내려와 가장 감탄했던 건 치킨이었다. 이것이 하늘에서 말하던 간장 치킨이란 말인가. 이 고소한 냄새 음양오행을 조화롭게 다지는 신령한 기름의 향기. 이후 신선은 배달 앱을 깔고 매일 밤 치킨을 시켰다. 결국 산속 마을 치킨집 아저씨는 궁금해졌다. 아니, 저 산 꼭대기 신선한 공기 마시고 살 것 같은 집에서 치킨을 매일 시킨다고요? 드론 배달 기사마저 지쳐 산을 넘던 어느 날, 신선은 앱에 리뷰를 남겼다. 배달이 3분 늦었사옵니다. 하늘의 시간으로는 1000년입니다. 치킨은 여전히 따뜻하였사오나 제 심기는 서늘하였나이다. 신선, 신호등 앞에서 울다. 길을 건너려는데 빨간 불. 하늘에서는 모든 게 뜻대로였는데 인간 세상은 초록불 아니면 멈춤이었다. 신선은 멍하니 신호등을 바라보았다.
왜 멈춰야 하는가? 내 마음이 건너고 싶다 하였거늘. 주변 사람들 헐, 저 사람 코스프레 장인인가 봐. 초록불이 켜지자 신선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 뜻은 하늘에 닿지 못하였지만 신호등은 나를 허락하였노라. 신선 카페에서 메뉴판 앞에서 혼절하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도가 있다 하여 나는 이 스타벅이란 성지에 왔노라. 그런데 메뉴판 앞에서 신선은 혼란에 빠졌다. 콜드브루 더블샷 오트 바닐라 라떼, 이건 주문인가 주문서인가? 크기를 말하라 해서 대라 했는데 왜 이리 작지? 신선은 혼란 끝에 종이컵을 꺼내 종업원에게 물었다. 내가 직접 내린 한방차를 마시려 하오. 뜨거운 물은 얼마요? 종업원은 멍하니 바라보다 답했다. 그거 그냥 공짜예요. 신선은 크게 감동해 두 손을 모았다. 오, 인간계에도 무욕의 경지가 남아 있었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함께 서당에서 공부하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셋 다 비슷한 실력이었지만 한 명만 유독 가난했죠. 그의 이름은 덕수. 남들 몰래 책을 더 많이 읽고 글씨도 제일 잘 썼지만 친구들 기분 상할까봐 일부러 자기를 낮춰 글을 쓰던 겸손한 친구였습니다. 그에 반해 나머지 둘은 집안이 워낙 부유하다 보니 가끔씩 기생집에도 들르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덕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인생은 풍류를 알아야지. 그러게 말이야. 뭐 사람은 타고나는 그릇이 다른 법이니까.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부잣집 친구 둘은 당연하다는 듯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죠. 그런데 헉 얘들아, 나도 같이 가자. 가난한 덕수가 숨을 헐떡이며 따라온 겁니다. 친구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친구 여비도 없을 텐데 며칠 못 가고 돌아가겠군. 그런데 이게 웬일? 덕수는 여정 내내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여비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덕수는 길가 주막에서 억울하게 고발당한 청년을 도와 백냥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셋은 외딴 주막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막 사기꾼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부유한 친구들이 호통을 쳐도 주모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가난한 선비들이 꼭 이렇게 말만 많더라니까요. 그날 밤 덕수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무언가 일을 꾸밉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 도둑놈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얼굴에 손톱 자국도 남겼다고요. 하지만 친구들 셋의 얼굴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덕수는 말했죠. 자, 그럼 관가에 가서 진짜 범인을 가려봅시다. 마침 음식값, 폭리 문제도 따져볼 겸. 겁에 질린 주막 가족은 돈을 돌려주고 백냥을 보태 덕수에게 줍니다. 귀신이라도 붙은 줄 알았네. 앞으로는 성실히 살겠습니다요. 덕수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무사히 한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덕수는 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죠. 한 대감집 별당에서 책을 읽는 처녀의 목소리를 듣고는 담을 넘어가 그녀와 시를 주고받게 됩니다. 책은 손에 없으신데 어떻게 이 긴 문장을 다 외우셨나요? 마음에 남으면 머릿속에도 남는 법이지요. 그 장면을 신대감이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의 인품에 반한 대감은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사위 확정을 외칩니다. 그 대감이 바로 과거 시험의 출제자였던 겁니다. 시험 당일 대감은 덕수와 딸이 주고받았던 시의 운자를 문제로 냅니다. 덕수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 있게 글을 짓고 결국 장원 급제. 그 소식을 들은 부잣집 친구 둘은 망연자실합니다. 아니 덕수가 우리보다 훨씬 잘났던 거야? 우리가 놀던 사이 덕수는 진짜 공부를 했던 거지. 덕수는 결국 대감의 딸과 혼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덕수. 풍류는 몰랐지만 진짜 사람의 도리를 알았던 덕수. 세상은 결국 진심과 실력을 알아보는 법이죠.